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집이 이렇게 좁게 느껴질까? 분명 젊었을 때는 이 공간이 충분했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집은 더 답답하고 좁아지는 느낌입니다. 사실 집이 좁아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모아온 물건들이 공간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 전문가들이 수백 가정을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60대 이상 가정의 집 공간 중 무려 40%가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매일 보면서도 쓰지 않는 물건들, 언젠가는 필요할 거라고 믿으며 쌓아둔 것들이 우리 삶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물건들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마음의 평화까지 조금씩 빼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야기는 단순 정리 노하우가 아닙니다. 수많은 노년 상담 전문가들과 정리 전문가들이 수십 년간 연구하고 검증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7가지 물건만 정리해도 집이 2배는 넓어지고 마음은 3배는 가벼워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아직 쓸만한데라고 생각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 입지도 않는 오래된 옷과 신발입니다. 여러분 혹시 옷장을 열 때마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입을 옷이 없네. 하지만 그 옷장이 텅 비어 있나요? 아니죠. 오히려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난 1년간 입은 옷은 몇 벌이나 되시나요?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옷장 중 60% 이상은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흥미로운 사실에 따르면 입지 않는 옷이 많을수록 아침 기분이 나빠진다는 겁니다. 전혀 입지 않는 옷이라고 합니다. 즉 10벌 중 4벌만 입고 6벌은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입지 않는 옷이 왜냐하면 매일 옷장을 열 때마다 이것도 못 입고 저것도 안 어울리고 하는 부정적 감정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65세 이후에는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뀝니다. 출근할 일도 줄어들고 격식을 갖출 일도 줄어들고 편안함이 최우선이 됩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과거의 옷들을 붙들고 계신가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류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2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을 다시 입을 확률은 5% 미만이라고 합니다. 95%는 그냥 공간만 차지하다가 결국 버려지거나 최악의 경우 자식들이 여러분이 돌아가신 후에 정리해야 할 짐으로 남게 됩니다. 지금 바로 이렇게 해보세요. 옷장을 전부 열고 옷 하나하나를 꺼내들면서 물어보세요. 지난 2년 동안 이 옷을 입은 적이 있는가? 대답이 아니오라면 정리 대상입니다. 특히 이런 옷들은 즉시 정리하세요. 사이즈가 맞지 않는 옷, 유행이 지난 옷, 입으면 불편한 옷,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아침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리한 공간에는 이런 옷들을 채우세요. 활동하기 편한 운동복, 가볍고 세탁하기 쉬운 일상복, 색깔 밝은 외출복. 65세 이후에는 기능성과 편안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이 불편한 신발, 굽이 너무 높거나 낮은 신발,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는 신발은 모두 내보내세요. 불편한 신발 때문에
허리와 무릎만 상할 뿐입니다. 옷과 신발을 정리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침 이렇게 가벼울 수 있구나입니다. 옷장에 진짜 좋아하는 옷만 걸려 있으니 매일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옷에 매달리지 마시고 오늘 입고 싶은 옷을 입는 삶, 그게 진짜 멋진 노년의 자유입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물건은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잘못 보관하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그것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입니다. 그게 그렇게 큰 문제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약사들이 경고하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단순히 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성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항생제나 신장약 같은 처방약들은 시간이 지나면 성분 구조가 변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습기가 많은 곳에 보관된 약이라면 그 위험은 훨씬 커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가정의 약 70%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발견되었고 그중 30%는 3년 이상 지난 것이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중 상당수가 실제로 복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약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걸까요? 그 이유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불안과 아까움, 그리고 귀찮음 세 가지 이유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이유로 약을 그냥 두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그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약 정리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집안의 모든 약을 한 곳에 모으세요. 화장실, 부엌, 침실, 거실에 흩어져 있는 모든 약을 꺼내보면은 그 양에 놀라실 겁니다. 다음은 유통기한을 하나씩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절대로 조금만 지났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특히 개봉한 지 6개월이 넘은 안약이나 연고는 무조건 버려야 합니다. 현재 복용 중이지 않은 처방약도 정리 대상입니다. 예전에 병원에서 받아서 먹다 남은 약들은 다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때와 지금의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만성질환약, 기본 영양제 두세 가지, 그리고 간단한 상비약 정도면 충분합니다. 보관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서랍이나 상자 안이 좋습니다. 약 정리를 하면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약을 복용 중인지 명확히 알게 되고 약을 깜빡하고 안 먹는 실수가 줄어듭니다. 또한 응급 상황이 왔을 때 의사에게 정확한 약 정보를 말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약물 간 상호작용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약 관리의 핵심은 단순할수록 안전하고 관리하기 쉽다입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재활용해야지 하며 모아둔 그것들, 사실은 재활용도 안 되고 공간만 차지하는 짐덩어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 번째는 재활용하려고 모아둔 비닐봉지와 종이 가방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집 어딘가에 비닐봉지가 들어있는 또 다른 비닐봉지가 있을 겁니다. 비닐봉지, 쇼핑백들이 언젠가 쓸 거야 하며 계속 모아두고 계시죠?
하지만 정리 전문가들이 밝혀낸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평균적인 가정에 쌓여있는 비닐봉지와 종이 가방의 수가 무려 80개에서 15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1년 동안 재사용되는 건 그중 10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90%는 그냥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버리지 못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희소성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한데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우리를 끝없는 수집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볼까요? 비닐봉지는 언제든 마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종이, 가방도 필요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일 당장이 세상에서 비닐봉지가 사라질 것처럼 모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습관이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점입니다. 부엌 서랍을 열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비닐봉지들, 현관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쇼핑백들을 보면서 우리는 매일 작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닐봉지를 정리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닐봉지 몇 개 버린 것뿐인데 왜 이렇게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집안의 모든 비닐봉지와 종이 가방을 한 곳에 모아보세요. 그 양을 보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모았었나 하실 겁니다. 다음으로 크기별로 분류하세요. 대형, 중형, 소형으로 나눈 후 각 크기별로 딱 35개씩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재활용함에 버리면 됩니다. 종이 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튼튼하고 깨끗한 것 5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재활용 수거함에 넣으세요. 손잡이가 끊어진 것, 구겨진 것, 얼룩진 것은 어차피 다시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겁니다. 장바구니 사용 습관을 가져보세요. 접이식 장바구니 하나만 가방에 넣고 다니면 더 이상 비닐봉지가 집에 쌓이지 않습니다. 환경도 보호하고 집도 깔끔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입니다. 남겨둔 비닐봉지는 이렇게 보관하세요. 접어서 작은 바구니나 상자 하나에 정리해서 넣어두면 공간도 절약되고 필요할 때 바로 꺼낼 수 있습니다. 비닐봉지와 종이 가방을 정리하고 나면 눈에 보이는 변화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도 느끼실 겁니다. 모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필요한 만큼만 가지는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물건을 아끼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진짜 아낀다는 건 필요한 만큼만 갖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는 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물건은 더욱 심각합니다. 매일 사용하는 그 물건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해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번째는 쓰지도 않는 그릇과 냄비입니다. 그릇은 많아도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안전가들이 경고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그릇, 특히 코팅이 벗겨진 냄비나 금이 간 사기 그릇은 중금속이나 세균이 음식으로 스며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이 건강한지 안전한지는 요리 실력이 아니라 어떤 그릇에 담느냐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부엌을 떠올려 보세요. 언젠가 쓰겠지 하고 놔둔 크고 작은 반찬통들, 뚜껑 없는 용기, 누렇게 변색된 것들, 김치색이 베어버린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부엌을 점령하고 있지 않나요? 더 심각한 문제는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2년 이상 사용한 플라스틱 용기에서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기름기, 많은 음식을 담았던 용기, 전자레인지에 자주 돌린 용기는 더 위험합니다. 누렇게 변색된 플라스틱 반찬통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세제를 써서 박박 문질러도 그 색은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단순히 얼룩이 아니라 플라스틱 자체가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그 변질된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음식으로 스며듭니다. 스크래치가 가득한 용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스크래치 사이에는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같은 세균들이 번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물로 씻어도, 심지어 끓는 물에 소독해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칼로 긁힌 자국, 숟가락으로 퍼내면서 생긴 홈들, 이런 곳이 세균의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그럼 냄비와 프라이팬은 어떨까요?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 여전히 쓰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조금 벗겨졌지만 아직 쓸만해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 벗겨진 코팅 조각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이 그동안 요리하신 음식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제 주방 정리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모든 그릇과 용기를 꺼내서 확인하세요. 뚜껑이 없는 것은 즉시 버리시고 플라스틱 용기는 더 엄격하게 보셔야 합니다. 색이 변한 것, 냄새가 배인 것, 스크래치가 많은 것은 무조건 버려야 합니다. 햇빛에 비춰봤을 때 투명도가 떨어지거나 흐릿해 보이면 이미 수명이 다한 겁니다. 냄비와 프라이팬도 꼼꼼히 살펴보세요. 코팅이 벗겨진 것, 손잡이가 흔들리는 것, 바닥이 변형된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즉시 교체하세요. 그릇은 1인당 기본 세트 한 벌이면 충분합니다. 밥그릇, 국그릇, 접시, 컵 정도요. 여기에 손님용으로 2-3세트 정도만 더 있으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같은 브랜드, 같은 시리즈로 통일해 보세요. 쌓아두기도 편하고 뚜껑 찾기도 쉬워집니다. 재질은 유리 용기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추천합니다. 초기 비용은 좀 들지만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건강에도 훨씬 안전합니다. 보관할 때는 자주 쓰는 건 눈높이에, 가끔 쓰는 것은 아래쪽에 두세요. 몸체 안에 뚜껑을 넣어두면 공간도 절약되고 짝을 잃어버릴 걱정도 없습니다. 이렇게 주방을 정리하고 나면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요리하기가 훨씬 편해지고 필요한 도구를 바로 찾을 수 있어서 시간도 절약됩니다. 설거지도 간단해지고 무엇보다 부엌이 훨씬 넓고 시원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5번째 물건은 더욱 위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집 어딘가에서 화재의 위험을 키우고 있는 그것 과연 무엇일까요? 5번째는 고장난 전자제품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작동하지 않는 전자제품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10년 전 휴대폰, 고장난 디지털 카메라, 충전 안 되는 라디오, 각종 작동되지 않는 크고 작은 전자제품이 곳곳에 잠들어 있을 겁니다. 나중에 고쳐서 쓸 수도 있고 안에 사진이나 연락처가 있을지도 모르고 아직 쓸만한데 하며 계속 보관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전자제품 수리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3년 이상 방치된 전자기기는 대부분 수리비가 새 제품 가격보다 비싸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소방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가정 내 화재 원인 중 상당수가 배터리가 들어있는 노후 전자 제품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특히 5년 이상 방치된 휴대폰이나 디지털 카메라의 배터리는 부풀거나 심한 경우 발효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즉, 이 오래된 전자 제품들은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잠재적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배터리가 들어있는 제품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먼저 집안의 모든 오래된 전자제품을 한 곳에 모으세요. 서랍, 책상, 장식장, 서재 선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이게 아직 있었네 싶은 것들이 꼭 나올 겁니다. 아직 켜지는 기기가 있다면 먼저 데이터를 백업하세요. 중요한 사진이나 연락처가 있다면 현재 사용 중인 기기로 옮기세요. 만약 전혀 켜지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전문 복구 업체에 맡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비용이 새 제품보다 더 비쌉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 삭제입니다. 작동하는 휴대폰은 반드시 공장 초기화를 하세요. 만약 직접 하기 어렵다면 통신사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면 도와줍니다. 개인정보가 남아있는 상태로 버리면 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은 절대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됩니다. 환경오염은 물론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아파트 단지에 있는 소형 폐가전 수거함을 이용하세요. 주민센터나 통신사 매장에서도 무료로 회수해 줍니다. 특히 배터리가 부풀어 오른 기기는 절대 집에 두면 안 됩니다. 즉시 안전한 곳에 격리하고 전문 업체에 연락하세요. 엉킨 전선과 충전기들도 함께 정리하세요. 어디에 쓰는지 모르는 케이블, 맞는 기기가 없는 충전기들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기술은 계속 변합니다. 10년 전 충전기는 지금 쓸 일이 없습니다. 필요한 전선만 남기고 케이블 타이로 깔끔하게 묶고 라벨을 붙여서 용도를 적어두세요. 투명한 집게로 종류별로 나누어 놓으면 찾기도 쉽고 관리도 편해요. 고장난 전자제품을 정리하고 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공간이 넓어지는 건 당연하고 무엇보다 안전해집니다. 서랍 속 복잡한 전선들이 정리되면 머리도 맑아집니다. 필요한 물건이 바로 보이고 불필요한 걱정이 줄어드는 진짜 여유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6번째 물건은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정리하면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6번째는 감정만 남은 추억 물건들입니다. 이건 정말 못 버리겠는데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노년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추억 물건을 너무 많이 붙들고 있으면 오히려 과거에 갇혀서 현재를 못 산다는 겁니다. 물건에 의존해서 기억하려고 하면 정작 내 머릿속에 있는 진짜 소중한 기억들은 점점 희미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을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그린 그림, 학교 다닐 때 받았던 상장, 군대 시절 받은 편지, 결혼식 하객들이 적어준 방명록, 이런 것들이 상자에 담겨 장롱 위, 창고, 다락방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쓰던 물건들도 있을 겁니다.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시계, 안경, 옷가지를 그대로 보관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걸 버리면
그 사람까지 있는 것 같아서 하는 마음 때문이죠. 여기서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구분을 해드려야겠습니다. 추억 물건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쁨을 주는 추억이고 다른 하나는 슬픔을 주는 집착입니다. 기쁨을 주는 추억은 그 물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웃음이 나고 감사함이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소중히 간직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슬픔을 주는 집착은 다릅니다. 그 물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허무함이 느껴진다면 그건 여러분을 과거에 묶어두는 족쇄입니다. 한 노년 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억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습니다. 물건을 버린다고 추억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물건에서 자유로워질 때 진짜 소중한 추억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먼저 모든 추억 물건을 한 곳에 모으세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엔 하나씩 손에 들고 물어보세요. 이 물건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슬픔을 주는가, 솔직하게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들만 남기세요. 가장 빛나는 순간 몇 개만 남기는 게 오히려 더 특별합니다. 버리기엔 아쉽지만 보관하긴 부담스러운 물건들도 있죠. 그럴 땐 사진으로 남겨보세요. 휴대폰으로 찍어서 디지털 앨범으로 만들어 두면 공간은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언제든 꺼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유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인의 물건을 간직하는 건 당연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물건들이 여러분을 슬픔 속에 가두고 있다면 이제는 보내드려야 할 때입니다. 고인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슬픔 속에서 물건만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닐까요? 몇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부하거나 자식들에게 나눠주세요. 그게 고인을 더 잘 기리는 방법입니다. 추억 물건을 정리하고 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엔 허전할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집니다. 물건에 매달리지 않아도 추억은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서 눈을 떼고 현재를 보게 됩니다. 진짜 추억은 물건이 아니라 가슴 속에 있습니다. 물건을 버린다고 사랑했던 사람을 소중했던 순간을 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물건이라는 무게를 내려놓을 때 그 기억들이 더 자유롭게, 더 아름답게 여러분 안에서 살아 숨쉬게 됩니다. 그런데 7번째 물건은 의외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아껴두려고 나중을 위해라며 소중히 보관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의 행복을 빼앗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7번째는 아껴두고 뜯지 않은 새 물건들입니다. 7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정확히는 버려야 한다. 기보다 써야 하는 것들입니다. 포장도 안 뜯은 수건, 한 번도 안 쓴 이불, 새 것으로 남겨둔 그릇들, 나중에 쓰려고 아껴두고 계시죠? 행복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언젠가를 위해 사는 사람보다 지금을 위해 사는 사람이 훨씬 행복하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말이 더 깊이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이 그 언젠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 계실 겁니다. 손님 오면 쓰려고요. 특별한 날에 쓰려고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하지만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 특별한 날이 도대체 언제 오나요? 진실을 말씀드리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일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게 인생인데 왜 좋은 걸 미래를 위해 아껴두고 계신가요? 한 노인 복지 상담가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90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들이 유품을 정리하는데 장롱에서 포장도 안 뜯은 고급 수건 세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무려 40년 전 결혼 기념일 선물이었는데 너무 좋아서 아껴두다가 결국 한 번도 못 쓰고 세상을 떠나셨죠. 그 수건은 이미 누렇게 변색되고 곰팡이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10년 전 최신 디자인이었던 친구 세트, 지금 보면 이미 유행이 지났습니다. 수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나오는 수건과 친구는 흡수력도 좋고 촉감도 훨씬 부드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아껴두었던 새 물건들을 모두 꺼내서 포장을 뜯어 보세요. 이게 첫 단계입니다. 새 제품이라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세탁하세요. 제조 과정에서 생긴 화학 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다음 바로 써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새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그 순간의 부드러움, 새 이불 속에서 느끼는 포근함을요. 이런 작은 행복을 왜 미뤄두고 계셨나요? 만약 너무 많아서 다 쓸 수 없다면 주저하지 말고 기부하세요. 여러분이 아껴두고 있는 그 새 수건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필요일 수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자선단체에 연락하면 기꺼이 받아줍니다. 아껴야 한다는 압박에서 해방되고 지금을 누려야 한다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은 언젠가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집에도 이런 게 가득한데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혹은 이걸 언제 다 정리하지라는 막막함도 느끼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리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정리할 때는 3가지 질문을 하세요. 이게 뭐지? 누가 쓰지? 언제 쓸까? 마지막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용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으면 필요 없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건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가볍게, 더 자유롭게, 더 행복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물건을 내려놓을 때마다 과거의 무게도 함께 내려놓게 됩니다. 집이 정리될수록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노후에 혼자가 되면 축복인 진짜 이유. 늙어서 혼자 즐겁게 살다 떠나는 법 6가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하루가 어떤 하루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하루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뭘 해달라고 하지 않는 하루입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살 수 있는 하루입니다. 예순이 넘어 혼자 사는 분에게는 매일이 그런 하루입니다. 저는 이것을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 부르겠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돌보느라 나를 돌보지 못했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축복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혼자라는 단어만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자식들은 걱정한다고 하고 친구들은 안쓰럽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혼자 살면 쓰러져도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무서워 누군가를 찾습니다. 재혼을 하거나 자식 곁으로 들어갑니다. 오래된 인연을 억지로 붙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정말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변을 살펴보면 오히려 더 힘들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사는데 간병에 시달려 몸이 망가진 분이 있습니다. 자식 집에 들어갔다가 쥐밥에 자존심이 바닥난 분이 있습니다. 새 배우자를 만났는데 가사 보조 취급만 받는 분이 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분들입니다. 함께 있는데 저는 없는 겁니다. 제 목소리를 낼 수 없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제 존재가 투명인간 취급을 받습니다. 이것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반대로 혼자 사는 분들 중에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한 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느긋하게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공원을 산책합니다. 복지관 안에서 그림을 배우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납니다. 표정이 밝고 건강하고 당당합니다. 누가 봐도 행복한 사람의 얼굴입니다. 같은 혼자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 같은 노후인데 왜 누구는 지옥이고 누구는 천국인 걸까?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혼자냐 함께냐가 아닙니다. 나를 가지고 있느냐 잃어버렸느냐입니다. 혼자 있어도 제한이 충만하면 하루하루가 선물이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제가 없으면 매일이 감옥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혼자는 무조건 불행하고 함께는 무조건 행복하다는 편견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혼자라는 단어가 전혀 다르게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믿어왔던 생각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 글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1이라고 숫자 하나만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숫자 하나가 저에게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반드시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삶을 바꾸는 깨달음을 반드시 얻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한 분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혼자라는 것이 어떻게 축복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67세 한옥분 씨는 부산에서 평생 미용실을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남편과 38해를 함께 했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워 모두 결혼시켰습니다. 남편은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했습니다. 이 나라 수출에 기둥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조선 1위 국가가 되기까지 남편 같은 사람들이 불꽃 속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옥분 씨는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퇴직 후에는 함께 시장에 가고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노후였습니다. 그런데 4년 전 남편이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6달간의 투병 끝에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옥분 씨의 세상은 그날 멈춰 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밥을 차려도 마주 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옆에서 투덜거려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3년 가까이 집안에만 틀어박혀 살았습니다. 체중이 8kg이나 빠졌고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빴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고 딸은 대구에서 아이 셋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가 오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혼자 있으면 위험하니까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옥분 씨는 고민 끝에 대구 딸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2달은 괜찮았습니다. 손주들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3달째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딸은 출근 전에 아이들을 맡기고 나갔습니다. 사위는 말없이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옥분 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 셋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쉴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시려도 참아야 했습니다. 제 집이 아니니까 눈치가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퇴근하며 한마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반찬이 왜 이것밖에 없어?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자식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딸의 엄마가 아니라 무급 가정부였습니다. 6달을 더 버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혈압이 치솟은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사흘간 입원했습니다. 딸은 하루 한 번 30분씩 들렀다 갔습니다. 사위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옥분 씨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딸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저는 부산으로 돌아가겠다. 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혼자 살면 또 쓰러지면 어떡해? 옥분 씨는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도 쓰러졌다. 혼자서도 쓰러질 수 있다. 그러면 차라리 제 집에서 쓰러지는 게 낫다. 부산으로 돌아온 옥분 씨는 처음 한 달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노래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한 달이 지나니 함께 웃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해운대 바닷가를 30분씩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바닷가를 걷는데 외국인 관광객 무리가 옥분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바다가 너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옥분 씨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이 불꽃 속에서 만든 배들이 저 바다를 건너 세계로 나갔습니다. 그 바다가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땀이 이 나라를 만들었고 그 나라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옥분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삶이 이 땅 위에 남아 있었고 자신도 그 삶의 일부였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온 지 1년이 지난 지금 옥분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울증 약을 끊었고 체중도 돌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걷고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노래를 부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시장에 가서 좋아하는 생선을 사다가 직접 구워 먹습니다. 자식들과는 일주일에 한 번 영상 통화를 합니다. 거리를 둔 후 오히려 대화가 편해졌습니다. 옥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네 집에서 나올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나온 것이 내 인생을 살린 거였다.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니었다. 나를 잃어버렸을 때가 진짜 외로운 거였다. 지금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감사하다. 옥분 씨의 하루는 조용하지만 충만합니다. 누군가 없어도 스스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혼자라는 시간이 자신을 되찾게 해준 축복이었음을 이제는 압니다. 한옥분 씨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혼자인 것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걸까? 왜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 오히려 더 무너지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옥분 씨는 왜 딸의 집으로 들어갔을까? 딸이 보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혼자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쓰러지면 아무도 모를까봐 무서웠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곁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두려움에서 시작된 선택은 결국 더 큰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딸네 집에서 옥분 씨는 엄마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존재는 있었지만 존재감은 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밥을 차려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반찬 타령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옥분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외로움이 두려워서 자식 곁으로 갑니다. 혼자가 무서워서 재혼을 합니다. 쓸쓸함을 견디지 못해서 아무에게나 매달립니다. 하지만 두려움으로 맺은 관계는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더 깊이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눈앞에 불안을 없애려고 더 큰 불행을 끌어들입니다. 옥분 씨가 딸네 집에서 쓰러진 것은 몸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나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의존과 공존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애착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가 평생의 관계 패턴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안정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은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단단한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돌보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불안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평생 누군가에게 매달립니다. 혼자 있으면 견딜 수 없고 버림받을까봐 전전긍긍합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안심이 됩니다. 이런 불안형 애착은 노년기에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배우자가 떠나고 자녀가 독립하고 친구가 하나 둘 세상을 떠나면 불안은 크게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이 있고 할 일이 많아서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멈추는 노년에는 그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래서 무작정 누군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입니다. 나무 두 그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공존하는 나무는 나란히 서 있을 때 각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각자 햇빛을 받으며 자라고 함께 숲을 이룹니다. 바람이 불어도 각자 버틸 수 있습니다. 한 그루가 쓰러져도 다른 한 그루는 여전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프지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의존하는 나무는 서로 기대어서 있습니다. 뿌리가 약해서 스스로 서지 못합니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함께 쓰러집니다. 어떤 나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옥분 씨가 딸네 집에서 겪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혼자서는 힘이 없는 상태에서 딸에게 기댔습니다. 딸도 엄마의 노동력에 기댔습니다. 결국 둘 다 지쳤고 관계마저 금이 갔습니다. 서로를 위한다고 했지만 서로를 소진시킨 것입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혼자 설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깊이 새겨야 할 말입니다. 내가 먼저 혼자 설 수 있어야 누군가와 건강하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충만해야 그 충만함을 나눌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사람을 만나면 둘 다 더 텅 비게 됩니다.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두 사람이 만나면 둘 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되찾는 시간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시몬드 보부아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로 있을 용기가 성숙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노년에 혼자 있는 것은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성숙한 시간입니다. 60년 넘게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나는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도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혼자가 되어서야 비로소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웃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발견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레바논의 시인 칼릴 지브라는 예언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서되 너무 가까이 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떡갈나무와 사이프러스 나무는 서로의 그늘에서 자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 나무가 함께 있으려면 각자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성장을 막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각자 햇빛을 받고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옥분 씨가 딸과 거리를 둔 후에 오히려 관계가 좋아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의 결점만 보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거슬리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습니다. 적당히 떨어져 있어야 서로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고 싶을 만큼의 거리가 있어야 만남이 반갑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평생의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이 나라를 일으킨 세대입니다. 맨손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든 세대입니다. 세계가 놀라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장본인들입니다. 그 시절 허리띠를 졸라매며 자식을 공부시키고 나라를 세운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노후에 자식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짐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어 자존심을 잃어서도 안 됩니다.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혼자라는 시간은 그 당당함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쓴 시간을 이제는 나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공허함은 누가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배우자가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친구가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내 마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채워달라고 하면 평생 목이 마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 곁에 있어도 내 마음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배고픔은
내가 밥을 먹어야 사라지듯이 내 공허함은 내가 채워야 사라집니다. 내가 먼저 나를 채워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나와 편안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매달리지 않고 나눌 수 있습니다. 결핍으로 시작한 관계는 독이 됩니다. 외로워서 만난 사람에게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불안해서 붙잡은 관계는 점점 더 조여옵니다. 상대방도 지치고 나도 지칩니다. 충만함으로 시작한 관계는 축복이 됩니다. 나 혼자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 웃을 때 그 웃음이 진짜입니다. 만나면 좋고 만나지 않아도 괜찮은 관계가 가장 건강한 관계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혼자 완전해진 후에야 관계가 진짜 축복이 됩니다. 혼자가 두렵다면 아직 나를 모르는 것입니다. 혼자가 편안하다면 비로소 나를 찾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혼자서도 완전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혼자라는 시간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옥분 씨가 실천하고 있는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검증한 방법입니다. 하나씩 따라 하시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겁니다. 혼자인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이었다는 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혼자서도 완전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혼자 살면서도 편안히 하루를 보내고 편안히 떠날 수 있을까? 지금부터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것들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옥분 씨도 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 혼자 웃을 수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 밥 차리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시부모 모시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를 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 함께 해줘야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해도 충분히 즐거운 것을 찾아야 합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십시오. 수채화 교실도 있고 노래 교실도 있고 요가 교실도 있습니다. 무료이거나 아주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 혼자 가보십시오. 미술관에 혼자 가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하지만 3번만 가면 익숙해집니다. 한 달만 하면 취미가 내 친구가 됩니다. 옥분 씨는 부산으로 돌아온 뒤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입도 제대로 벌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니 함께 웃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외로움을 잊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무언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책이어도 좋고 글쓰기여도 좋고 텃밭 가꾸기여도 좋습니다. 나를 웃게 만드는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2번째입니다. 내 몸은 내가 지키십시오. 건강은 자유의 전제 조건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충만해도 몸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건강은 곧 독립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누군가에게 기대야 합니다.
기대는 순간 자유를 잃습니다. 매일 30분씩 걸으십시오. 공원을 산책하거나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됩니다. 무릎이 안 좋으면 평지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옥분 씨는 매일 아침 해운대 바닷가를 30분씩 걷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아파트 복도를 오갔다 합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식사도 제대로 챙기십시오. 혼자 산다고 라면이나 김밥으로 대충 때우지 마십시오. 단백질은 계란이나 두부나 생선으로 챙기고 채소와 과일도 골고루 드십시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직접 요리해 보십시오. 국 한 냄비 끓여 놓으면 며칠 먹을 수 있습니다. 밑반찬 몇 가지 만들어 두면 한 주가 편해집니다. 나를 위해 밥을 차리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정기 건강 검진도 꼭 받으십시오. 6달에 한 번은 병원에 가서 혈압과 혈당을 확인하십시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도 적게 들고 완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내 몸을 내가 챙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는 노후를 설계하십시오. 자존감은 경제적 독립에서 나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릴 필요 없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당당함을 만들어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꼭 챙기십시오. 받을 수 있는 것은 빠짐없이 다 받아야 합니다. 월 예산을 세워보십시오. 생활비에 80을 쓰고 비상금으로 10을 남기고 나머지 10은 즐거움을 위해 쓰십시오. 즐거움, 자금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식 한 번, 커피 한 잔, 작은 여행 한 번이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십시오. 체면 유지 비용을 버리십시오. 남에게 잘 보이려고 비싼 옷을 살 필요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무리하게 용돈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다 컸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어른입니다. 내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사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진짜 독립입니다.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란 공동체에 기여하면서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근육을 키우십시오. 외로움은 적이 아닙니다.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힘듭니다. 혼자 있으면 마음이 허전하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마치 운동하면 근육이 생기듯이 혼자 있는 연습을 하면 외로움을 견디는 힘이 생깁니다. 명상을 해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는 것입니다. 5분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글을 써 보십시오. 일기를 쓰거나 나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무엇이 좋았는지, 무엇이 서운했는지 적어 보십시오. 감정 일기를 쓰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외로움을 느끼는지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외로울 때 바로 누군가에게 전화하지 말고 10분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 10분 동안 내가 왜 외로운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외로움은 10분이면 지나갑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모를 때 오는 것입니다. 나를 알면 알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나를 아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은 100명이 곁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5번째입니다. 편안히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자유롭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집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누구 눈치를 보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하고 싶은 말을 참겠습니까?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남은 하루하루를 더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십시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장례는 어떻게 치를지 미리 정해 두십시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만들면 자식들 간의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미리 이야기해 두십시오.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담담하게 말하는 것이 책임 있는 어른의 자세입니다. 응급 연락망을 구축하십시오. 복용 중인 약 목록과 지병과 응급 연락처를 적어서 현관이나 냉장고에 붙여 두십시오. 갑자기 쓰러졌을 때 이웃이나 구급대원이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도 긴급 연락처를 등록해 두십시오. 통장과 비밀번호도 정리해서 자식들에게 알려두십시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미리 정리해 두면 나중에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의향서도 작성하십시오. 무의미한 치료를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떠나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존엄한 마무리입니다. 이웃과도 가까이 지내십시오. 같은 아파트나 동네에 사는 분 중 한두 명은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2, 3일에 한번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며칠 동안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걱정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돌봄 서비스도 활용하십시오. 생활관리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줍니다. 무료이거나 아주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자유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며 더 충만하게 산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매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후회 없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방법은 모두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30분 걷는 것, 복지관에 전화 한 통 하는 것, 나를 위해 밥 한 끼 차리는 것, 감정 일기 한 줄 쓰는 것, 응급 연락처 메모 하나 붙이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루 이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60년 넘게 이 험한 세상을 버텨온 분들입니다. 전쟁 후에 가난도 이겨낸 분들입니다. 자식을 키우며 밤잠을 설친 수많은 밤도 견뎌낸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혼자 사는 것 좀 못 해내겠습니까? 이미 해내고 계십니다. 다만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계신 것뿐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선택한 용기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누군가 없어도 당신은 완전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하루입니다. 그 하루를 나를 위해 쓰십시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노후입니다. 그것이 가장 편안히 떠날 수 있는 준비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5가지 중에서 몇 번을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댓글에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한 번이어도 좋고 5번 전부여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짐 한 줄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혼자 사는 것이 두려운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여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당당하게 행복하게 늙어갑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